안녕하세요, 황상갈매기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설명회 가지고 왔습니다. 카틀리나 데 메디치, 우리 7공주 중에 한 명의 공주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저번에 설명했던 그 디안 드 푸아티에랑도 연관이 있는 캐릭터고, 쭉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이제 낯이 있는 분일 거예요. 요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틀리나 데 메디치 1519년에서 1589년까지 사세요. 그래서 거의 70살까지 사신다. 69살 70살까지 사시고,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프랑스 여왕이다. 여왕이 요 다음에도 한 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메디치 가문은 총 2명의 여왕을 배출했다. 2명의 교황도 배출했다.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불운한 결혼생을 했다. 그리고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의 학살이란 게 이 분의 시대에 일어난 건데, 이게 좀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전 한번 읽어볼까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 왕비다. 이탈리아 명문인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결혼과 함께 프랑스 궁정의 마카롱과 궁정 발레 등 이탈리아 문화를 전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뛰어난 화술과 교養을 갖추고 있었으며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아들을 폴란드 왕으로 즉위시키는 등 프랑스 왕권 확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미리 스포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약간 안타까운 인생이죠. 예. 운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초상화는 요 사진이 제일 유명합니다. 1559년에 40살 때 이제 초상화고, 요 초상화를 모티브로 지금 우리 일러스트도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되었죠. 실제 초상화는 요 느낌이 제일 현실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도 예쁘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여기 외모가 이쁘다, 뭐 그런 외모는 평범했다, 이런 서술들이 많고, 대신 되게 성격이 좋고 지적이고 교양이 넘치고 이런 분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요런 느낌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렇게 그린 거, 요런 느낌이다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일러가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되었다. 또 뭐 안 이쁘게, 현실 고증한다고 안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평범하게 만들어 놓으면 싫어할 거잖아요. 예, 미화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쪽이 요 모티브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렇게 정치 생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 약간 그 디안 드 푸아티에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인데, 요거는 저번에 카틀린 데 메디치랑 그 베스푸치 얘기할 때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요 메디치 가문이고, 요 분부터 금융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은행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평민 집안이에요. 평민 집안. 평민 집안인데 피렌체에 이제 지배자를 계속했던 거죠. 시장 같은 걸 계속했던 거죠. 요대 요렇게 왔다가, 요쪽 요 형제가 유명하고, 줄리아노가 베스푸치랑 썸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그분입니다.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카틀린 데 메디치는 요 로렌초 가문의 적통이다. 장자의 장녀다. 완전 적통이다. 알레산드로라고 있는데 요게 나이가 좀 더 높아요. 더 많은데, 요분은 나중에 교황이 되는 줄리오님의 사생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면서 보통 사생아들이 조카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요 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교황 추기경들의 조카들이 많아요. 조카로 치고 이제 관로하고 사생아죠. 예, 사생아다 이렇게 보고, 요쪽 적통인데 굉장히 다들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1519년 이거 잣된 것 같죠? 예, 분위기가 뭔가
카트린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죠, 연표에서. 그리고 이 적통계 코시모 계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알레산드로에서 끊깁니다. 끊기고 요 피렌체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토스카나 대공이라고 이렇게 돼요. 이 코시모가 요쪽 카테리나 스포르차 요쪽 집안이 또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피렌체 포함해가지고 더 넓은 지역에 대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때는 여기서 끊긴다. 1519년 출생입니다. 카틀리나 데 메디치는 1519년 출생. 아버지가 우르비노 공 로렌초 2세 데 메디치. 우르비노 공이란 거를 요 삼촌이 교황이었어요. 삼촌 교황이 다른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는 겁니다. 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르비노 공작의 공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머니는 요 프랑스 왕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왕계 이쪽 먼 친척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데, 출생 직후에 어머니가 10일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한 20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완전 천의 고아의 공작의 여공작이 되고 영세의 이 상속녀가 되는 거죠. 엄청 어마어마한 상속녀가 되는 거죠. 적통의 적통. 그 레오 10세가 이 뒤를 좀 봐주는데, 레오 10세도 일찍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3살 되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테리나 이름 자체는 고모뻘이에요. 고모뻘, 숙모뻘, 그죠?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돌아가시고 한 10년 뒤쯤에 요게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태어나는데, 그 숙모뻘인 카테리나 스포르차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리나 데 메디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요 레오 10세 삼촌 교황 요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분에 대해서 로렌초의 둘째죠. 둘째 조반니 디 로렌초 데 메디치, 로렌초의 아들 메디치가의 조반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렌초의 아들입니다. 요때 평이 그 아들들한테 얘기한 게 이제 장남 피엘은 멍청하다. 차남 조반니는 영리하고 막내 줄리아는 착하다 라는 평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장남한테는 자기 영토를 물려주고 차남은 교회로 보내고 이제 성직자 생활을 하는 게 약간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남이 영리하지만은 차남이었기 때문에 7살에 그 수돈에 들어갑니다. 탁발을 한다고 해요. 탁발을 하고 13살 때 추기경이 된다. 요거는 뭐 자기 스펙으로 된 게 아니라 꽂아준 거죠. 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뭐 그 혼례 같은 거 해가지고 꽂아준 거죠. 꽂아줬다. 그리고 우리 기억력에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모네타 베스푸치 할 때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요 얘기 잠깐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피렌체를 계속 지배하던 그 가문이긴 한데 중간에 종교 분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좀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라는 이 교황의 세속화 이런 거를 좀 비판하는 항해사로 있어요. 비판하는 그 세력이 피렌체를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점령하면서 메디치 가문이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그런 망명생활을 하면서 뭐 이분은 독일이랑 프랑스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18년 만에 피렌체의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이분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율리오란 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 1513년이에요. 교황 되고 나서 3년 뒤에 우르비노 공작이라는 분을 파문합니다. 이분의 조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 치세 때 뭐 그 교황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때는 교황이 자기 가문 사람들을 그 교황령에 심어주는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카테리나 스포르차도 그 교황의 조카랑 결혼해가지고 뭐 영토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교황이 되면은 자기 가문 사람들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뭐 심어주려고 우르비노 공작을 파문합니다. 파문하고 이분은 당연히 죽가라 그러죠.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는데 결국은 이겨요. 레오 10세가 이겨가지고 그 조카 카틀리나 데 메디치의 아버지한테 그 우르비노 공작을 줍니다. 근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전쟁한다고 80만 두카트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역 한 번 하시면 3천만 두카트씩 버시니까 굉장한 부자다. 아무튼 80만 두카트라고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이 적자를 메꾸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면제부라고 부르는 대사, 뭐 이게 또 종교적인 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뭐 이런 게 그 특권처럼 주는 건데 돈 주면은 성지순례 안 갔다 와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팔던 건데 이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많이 찍어내고 뭐 세일즈도 좀 과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마침 이제 마틴 루터,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루터님이 95개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 전쟁이 촉발되는 거예요. 요런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요런 시대에 19년에 카틀리나 데 메디치가 탄생하고 탄생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르비노 공이란 걸 물려받는데 레오가 죽으면서 우르비노 공이 복귀하면서 내놔 해가지고 3살짜리 카틀리나 데 메디치가 가지고 있던 우르비노 공작을 이분이 다시 가져갑니다. 지도로 보면은 요쪽이 우르비노예요. 이쪽 그 포를리가 우리가 카틀리나 스포르차 얘기할 때 받았던 것이고 교황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되면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놔요. 그냥 자기 조카라고 불리는 뭐 사생아들 뭐 그런 애들 심어놔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요 땅이었던 거죠. 요 땅, 요 우르비노, 요 땅이 참 먹음직스럽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먹으려고 전쟁을 하다가 빚쟁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요분이 돌아가시고 뭐 중간에 한 분 계신데 한 분 있을 때는 또 금방 돌아가세요. 교황분 금방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에 두 번째 교황이 선출됩니다. 클레멘스 7세인데 이분이 카틀린 데 메디치의 인생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카를 5세가 유럽 최고의 상속자 지금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 면서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러니까 거의 유럽을 다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를 5세랑 프랑스랑 이 약간 경쟁 관계거든요. 근데 카를이 좀 세죠. 이분이 선출된 당시는 카를 5세가 이분을 밀어줘가지고 교황이 선출되는데 파비아 전투라고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때 프랑스랑 신놈이랑 싸우는데 신놈이 크게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프랑스의 왕자랑 다 잡아갑니다. 요 얘기도 아마 디안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기 때 포로로 잡혀갔던 얘기, 앙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얘기. 파로로 잡혀가면서 디안이 7살짜리 어린애한테 도련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뽀뽀를 해줬는데 그게 또 이제 큰 추억이 되었다 요 얘기였죠. 예. 고 전투입니다. 파비아 전투. 거기서 신놈이 승리하니까 이 신놈 너무 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야지 내가 먹고 살 건데 프랑스, 신놈, 교황 이렇게 약간 새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새 권력 군도인데 삼국지예요. 삼국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가 크게 이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 동맹 해가지고 저 카를 5세 한번 조지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콘약 동맹이라고. 프랑스,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이렇게 붙어요. 근데 개털립니다. 개털리고 로마가 약탈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생지옥이 돼요. 그냥 로마가 약탈돼가지고 용병들한테 약탈돼가지고 이 패착이 뭐였냐 하면은 콘약 동맹의 사령관이 우르비노 공작이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르비노 공작이에요? 예. 메디치 가문의 말을 듣겠습니까? 군자의 복수를 기다린 게 아닌가. 10년도 늦지 않았다. 그 얘기가 있죠. 기다린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움직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또 신놈이 세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완전 약탈되고 교황이 항복을 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항복을 하는데 그때쯤에 피렌체에서 좀 공화파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면서 메디치 가문들 꺼져라 이러면서 추방을 합니다. 그때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이때 뭐 8살 수도원 돌아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그 공화파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뭐 포로 생활 하는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요 그 카를 5세가 정권 잡고 나서 항복 받고 나서 뭐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관식도 하고 해요. 그러고 카를 5세가 피렌체 공격하자. 여기 공화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공격하자. 클레멘스 7세 너가 앞장서라 해가지고 이분이 피렌체를 공격합니다. 어떻겠습니까? 피렌체 사람들. 이럴 때 피렌체 사람들의 심경을 서술하시오. 가뜩이나 피렌체 가면 쫓아내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데 피렌체 그 메디치 출신의 교황이 쳐들어왔다. 마침 우리 카틀리나 데 메디치라는 메디치 가문의 적통 정녀가 우리 수중에 있다. 이때 죽을 뻔합니다. 예. 막 이게 어떻게 찢어 죽이니 뭐 발겨 죽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성을 차리고 분노를 잠깐 가라앉히고 이성을 차렸더니 그래 뭐 포로로서 인질로서 역할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겨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하고 결국은 점령을 해낸다고 해요. 이때도 뭐 카를 5세가 워낙에 전선이 넓어가지고 저기 뭐 술탄이랑도 싸우고 뭐 어디랑도 싸우고 해가지고 뭐 그걸 좀 기다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피렌체가 함락이 되었다. 그래서 카텔리나 데 메디치가 살았다. 슈퍼 세이브가 되었다 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개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고 1533년에 14살 때 포로로 구출되고 나서 앙리 2세랑 결혼합니다. 프랑스 왕자예요. 둘째 왕자고 요것도 이 클레멘스 7세가 계략을 짠 거죠. 왜냐? 자기가 생각할 때 삼국지인데 신놈한테 처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랑스랑 붙어야 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신놈한테 처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황이랑 좀 친해져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요 프랑스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약간 이탈리아 문화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디 천한 그 핏줄이랑 결혼을 하느냐 우리 왕가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 왈 앙리가 차남이니까 어차피 왕비는 못 된다. 잘 돼도 오를레앙 공작 부인이다. 요거는 왕족인데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오를레아 공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돼야 오를레아 공작 부인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귀천 상혼도 아니다. 그리고 앙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은 밀라노 공작을 받을 거다. 교황이 그거 준다고 했다. 근데 교황은 줄 생각이 없었다. 내 것 아니었다. 그러고 메디치 가문이 돈 많은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귀천 상혼 하니까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참금 많이 준다고 했었고 근데 안 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 메디치 가문이 전쟁을 하도 해가지고 거의 뭐 재산 자체도 파산 상태였고 그 약속을 하거나 준다고 해놓고서 1년 뒤에 이제 교황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카테리나 데 메디치의 결혼 생활을 서술하시오. 지참금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약속한 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그런 천덕꾸러기 며느리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서술이 있어요. 그냥 뭐 평범했다. 대신 말을 잘하고 예의 있게 하고 싹싹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술, 교양, 성격이 좋았다. 그리스어, 라틴어, 지리학, 천문학, 뭐 물리학, 수학 다 했다고 해요. 예, 다 그냥 A플 받은 거죠. 그리고 세련된 문화,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 정점에 달해 있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시아버지한테 마음에 좀 들었나 봐요. 좀 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했나 봐요. 프랑스어 1세랑 그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 그 마그리트 드 나바라랑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해온다고 해놓은 거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솔직히 띠꺼울 뻔 하잖아요. 예, 돈도 안 가져와, 뭐 공자기도 안 가져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하나도 안 되니까
띠걸 법한데 근데 좋아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꼈대요. 그리고 카텔리나도 시아버지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사냥 가는데도 막 따라달라고 그 여자들이 말 타는 그런 승마법, 뭐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는 법도 그렇게 막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궁정 문화, 프랑스 궁정 문화에 아까 얘기했던 뭐 마카롱이나 뭐 접시 그 포크나 그 전에 뭐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포크를 가져왔다, 뭐 수저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정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것도 둘째 며느리일 때의 얘기죠. 첫째가 죽습니다. 왕태자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한 2년인가 있다 죽고 왕잡이였다가 둘째 며느리였다가 첫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왕태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정에 있었던 천민이랑 어떻게 뭐 돈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막 이게 좀 다시 적대적인 여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아요. 예. 이게 몇 년에 결혼했다고 했죠? 1533년에 결혼했다고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뭐 누구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저기 며느리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앙리가 사생아를 낳습니다. 1538년에. 그러면서 카테리나가 문제였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테리나가 그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이니까 저는 저 출가해가지고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울고불고 했대요. 근데 또 며느리를 아끼는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너가 노력해봐라 그러면서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무슨 노새의 오줌도 먹고 뭐도 먹고 용한 의사들도 부르고 결국 1544년에 프랑스와 2세 아들을 낳고 이때 좀 한이 쌓였는지 자식들이 많이 낳아요. 10명을 낳는데 자기 아들의 3명이 왕이 되죠. 거의 다 일찍 죽고 3명이 왕이 됐다.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 1명만 되면 되는 건데 3명이 됐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쌍둥이 낳다가 뭐 쌍둥이가 유산도 되고 뭐 낳았다가 이제 신쟁한테 죽고 카텔리나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애기들 많이 낳았는데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임신도 좀 늦게 해가지고 궁정의 눈치도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47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궁정에서 자기 유일한 그 든든한 백이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왕비가 됐는데 이때 앙리가 뭐라 그랬죠? 디안 드 푸아티에를 엄청나게 좋아했다. 거의 왕비는 쳐다도 안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뿐이 왕비였다고 합니다. 공식 캠사 참석에도 이분 데려가고 아이들 교육도 다 그냥 이분한테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트리는 어땠을까요? 14살에 시집 와가지고 개무시 당하면서 하지만 카틀린은 앙리 2세를 깊이 사랑했고 그의 관심을 끌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계속 눈물 나는 결혼 생활이었다. 그러다가 1559년에 앙리 2세가 죽습니다. 요거 사고사를 합니다. 뭐 마상시합을 하다가 사고사를 하는데 그 얘기 또 드리고 그 아들 프랑스와 2세가 즉위를 합니다. 14살 때. 아들이 즉위하기 1년 전에 메르 스튜어트랑 결혼을 하는데 요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분이랑 결혼하는데 요분이 기즈공작 집안이다. 여기서부터 기즈공작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요게 거의 왕에 준하는 대귀족,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귀족 이런 거로 보면 돼요. 콧방귀를 좀 끼는 그런 귀족이다. 귀족 중에도 상귀족이다 보시면 되고 이분이 이쪽 친정 외척이기 때문에 섭정을 하면서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는 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이 이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잠깐 돌아왔다가 잠깐 돌아가신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요게 앙리 2세가 죽은 그 마상시합이에요. 마상시합이 이제 딸의 결혼식이요. 딸이랑 동생의 그 합동 결혼식 둘 다 결혼하는 그때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눈에 그 창 표편이 박혀가지고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뭐 눈알 막 튀어나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죽습니다. 그러고 1560년에 살을 9세 10살에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본격적인 섭정 활동을 하는데 뭐 아까 봤던 디안도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줬죠. 요거는 디안드 푸아티의 설명회 때 얘기했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주고 뭐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살을 9세 자체가 약했다. 인간 자체가 약했다. 10살에 즉위했는데 인간 자체가 결핵이 있었고 뭐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이때 이제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의 학살이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마음고생하다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를 하자면은 종교 전쟁이 정점을 달하던 시기입니다. 아까 그 루터 잠깐 나왔었잖아요. 요 삼촌이 뭐 그 면죄부 팔다가 비판받았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이 이제 공감대를 사면서 종교 전쟁이 엄청나게 나요. 막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정점에 달하던 시절에 카톨릭 대표가 기즈 가문이에요. 아까 살짝 봤던 그 외척 가문. 기즈 가문의 아버지가 뭐 하다가 개신교들한테 죽어요. 암살당했는지 전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다 죽어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인 역적들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상태. 기즈 가문. 그리고 이분들이 프랑스 왕가 반계라서 뭐 이쪽에 뭐 아들들이 비리비리 하니까 뭐 우리도 왕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노리던 상태. 카틀리나는 이 상태에서 그냥 화해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제발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 포지션입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여기도 데려오고 그 개신교 쪽 대표들 데려와가지고 서로 뽀뽀해, 뭐 키스를 했다고 하는데 입맞춤을 한 것 같진 않고 뭐 손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 기즈 가문의 화를 돋구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개신교 측 애기들, 카톨릭 측 애기들 해가지고 파리에 이제 뭐 행진하는 뭐 그런 이벤트도 벌이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계속 전쟁 나고 이거는 뭐 화해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역사적인 흐름 자체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 상태에서 나바라의 앙리, 이분이 나바라라고 이제 프랑스랑 그 스페인이랑 붙어있는 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나바라인데, 나바라의 앙리, 개신교의 대표 지도자입니다. 개신교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다고 해요. 요 분이랑 딸도 뭐 마고여왕이라고 되게 뭐 창작물에서 많이 다뤄지는 분이라고 하는데, 요 분이랑 결혼식을 주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랑스 왕가랑 개신교 저쪽이랑, 이분이 또 그 반개 혈통인데, 프랑스 반개 혈통인데 어떻게 하면은 1순위라고 합니다. 승계순위가 1순위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들들을 못 낳으면은 뭐 이쪽으로 대를 이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종교화 플러스 대를 잇기 위해서 이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는데 이 결혼식 날 대참사가 납니다. 개신교 측의 장군 콜린이란 분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피바람이 붑니다. 진짜 그냥 대학살이 벌어져요. 개신교면 다 죽이자. 우리 왕자의 게임 보면은 피해 결혼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벤트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3만에서 7만 추산의 대참사가 일어난다. 좋게 잘 가자고 했는데 자기 의지랑 다르게 이렇게 된 거죠. 이 당시 로마에서는 저 개신교 이교도들 죽어가지고 축제 분위기였다, 뭐 3일 동안 축포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요거는 훗날에 1997년에 요한 바로 2세가 사과를 했다. 공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성 바르톨메로메오의 학살. 카틀리나 데 메디치는 화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이거는 그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카틀리나 데 메디치가 배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인 것 같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그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앙리 3세가 즉위를 하는데, 이분은 또 폴란드 왕으로도 선출이 돼요.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선출되고 얼마 후에 형이 죽고 프랑스 왕도 됐다. 근데 후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였다는 설도 있어요.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이 대 때 위그노 전쟁, 한참의 전쟁 뭐 피해 바람이 부는 거죠. 새 앙리 전쟁, 앙리 3세랑 앙리드 기즈 공작가의 앙리, 그리고 나바라 국왕 앙리. 이분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결혼식의 주인이죠. 이분이 이때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새 앙리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신성 동맹끼리도 싸운다. 가톨릭 동맹끼리도 싸운다. 개신교랑도 싸우고. 그래서 카트리나 데 메디치는 화해해. 우리 씨발 우리 싸울 거 아니야. 여기 또 저기 뭐 우리 동생의 저기고 사비고 너도 뭐 다 가톨릭 신도들인데 왜 싸우냐 이러면서 화해해 이렇게 하는데 1588년 12월에 기즈 공삭이 암살됩니다. 예, 앙리 3세가 이 새끼들이랑 못하겠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요 화해해 하는 순간에 어떻게 화해할까 이런 협상 중에 그냥 요 불러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1월에 카틀린 데미지도 뭐 이 영향이 있겠죠. 예, 충격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사망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앙리 3세도 암살당한다. 암살당해요. 암살. 이분도 마차 타고 가다가 요렇게 암살했는데 여기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 못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버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앙리 3세도 카톨릭에도 버려지니까 뭐 여기랑 또 해보려고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암살당해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최후의 승자는 나바라 국왕 앙리였다. 개신교가 승했다 라는 거죠. 이분이 최후의 승자 앙리 4세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단 2명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입니다. 예. 루이 14세랑 앙리 4세랑 이렇게 대왕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내 왕국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약간 프랑스의 상징이 닭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애민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다. 국가 발전에 투철한 분이었다라는 거랑 그리고 요 개신교 지도자였다고 했잖아요. 개신교 지도자였는데 결국 개종합니다. 개종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해요. 파리는 미사들을 가치가 있다. 내가 개신교로 종교 개종해가지고 이 갈등을 끊어내겠다 하면서 나오는 게 요 말이고 그러면서 낭트 칙령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분 때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카틀린 데 메디치가 제발 다 화해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다 죽고 나니까 사건이 해결되었다. 결국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합니다. 역사의 흐름이란 게 참 이 증오와 갈등이라는 게 무섭죠. 뭐 이렇게 카틀리나 데 메디치의 인생 종교 전쟁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은 개인사도 굉장히 불행한데 이걸 어떻게 다룰까 생각하다가 종교 전쟁이란 걸 좀 큰 흐름에서 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설명드렸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항해사로서의 능력치는 시모네타 베스푸치 정도의 그냥 평범한 미술상이다. 미술품이 좋은 게 있으면 쓰겠지만은 굳이 쓸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충파 방어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요것도 뭐 쓸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전투 능력, 전투 기술은 안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카틀리나 데 메디치 설명에 살짝 다뤄봤는데 재밌었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또 후속 작품, 후속 컨텐츠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